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민사집행법 28강 시간이 되겠고요. 건물의 인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강 시간입니다. 제28강. 페이지는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건물의 인도에 관련된 그 내용은요, 상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민법에 관련된 내용, 또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거, 또 유치권에 관련된 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항상 법원에서 여기 이제 대법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14인이 있죠. 사실은 고등법원에 있는 법관들, 판사들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역시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님들은 역시 실력이 탁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법관으로서 큰 법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 큰 대자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인데요. 참고 조문 보니까 제가 쭉 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쭉 나열해 놨는데요. 우선 상법을 한번 보실까요? 상법. 여러분, 상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 6법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부처가 어딜까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인데 민법 같은 것은 법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사법무과입니다. 상사. 여러분, 이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간의 그런 법률 행위를 규정한 법이 바로 상법 아니겠습니까? 상법인데 오늘 210조가 나왔네요. 상법 210조에는 뭐가 나오냐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 뭐가 있냐면, 여러분, 회사를 이제 그 어떤 주식회사라든가 회사에는 주식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사원들이 그 회사의 사원들이 그 회사의 업무를 보면서 업무 집행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만약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때는 당연히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상법 2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거기 나왔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당연히 회사는 사원과 연대하여, 그죠? 회사가 사원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사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사원이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 210조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민법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죠. 민법을 보게 되면 민법입니다. 이건 상법이고요. 민법 750조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상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잖아요. 불법 행위의 내용이 뭐냐면 개인과 개인끼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개인도 알게 모르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당사자가 그러겠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역시 본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상법 210조가 되겠고, 이건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389조입니다.
상법 389조는 대표이사가 있죠. 대표이사. 주식회사에서 제일로 CEO가 되겠죠. 대표이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회사를 대표한 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를 대표를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정관 규정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정관에 뭐 대표이사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정관에 있을 때는 정관으로 하지만 따로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2명 이상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공동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인인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회사는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2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320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 320조부터 328조가 뭐에 관한 거죠? 유치권이죠. 유치권. 320조가 유치권의 내용일 겁니다. 유치권의 내용.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이거. 법정 담보물권. 법으로 정한 담보물권인데요. 자, 유치권의 내용 볼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유치할 권리가 있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유치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는데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유치 목적물. 그러니까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받을 채권이 유치 목적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유치 목적물은 계속 점유해야 됩니다. 계속 점유.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오늘 판례는 이 건물의 인도의 여기 판례는요. 3번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 도래. 이게 키워드입니다.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4번째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배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이 바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치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어야 된다. 그리고 유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런 4가지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사집행법 83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3조입니다. 민사집행법 경매 개시결정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민사신청과에다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던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그것이 경매 신청이 합당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법원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되죠. 그래서 등기관은 갑부에다가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인데 이란 보세요.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부동산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소유자, 채무자는 관리하고 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기 거니까 관리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4.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그렇죠.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의무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하거나 송달할 때 또는 의무경매 개시 결정이 갑구에 등기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는 당연히 채권자는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도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91조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인수지위와 잉여주의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92조는 제3자의 압류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소유자의 물건에 가압류가 되고 압류가 된 상태에서 A 소유자에서 B 앞으로 소유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소유자가 가압류권에 의해서 본압류 이행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가압류권자에게 후 소유자는 대항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연히 압류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는 걸 알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된 걸 알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그 이전한 사람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공부한 내용을 보시고 다시 251쪽에 보시게 되면 판시사항 나와 있습니다. 자, 상법에 관련된 거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말이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 결의해서 선임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정당한 권한이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직원한테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하고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타인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그 직원으로부터 침해당했다면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렇죠?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렇죠? 회사도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상법 210조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었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회사는 사원과 그리고 회사와 사원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원들을 시켜가지고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 관리하게 하는 등 그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당한 사람은 회사나 또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표이사와 회사는 그 침해당하는 사람에게 역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상법 규정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상법 210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왔는데요. 뭐냐면
자, 유치권에 관한 겁니다. 반드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여기 3원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판례죠. 유치권에 관련된 판례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도급인이 있고요. 여기 수급인이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 공사계약을 맺었죠. 도급계약, 공사 도급계약. 이게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도급인은 누가 될까요? 소유자이면서 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급인은 도급인의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인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죠, 도급인이. 그래서 수급인이 이걸 뭐 했느냐? 점유했습니다. 점유. 여기서 점유.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이거를 점유했어요. 점유한 상태에서 도급인의 그 물건이 뭐 했느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어요.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다고요. 응? 그죠?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받아야 되니까 공사비를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점유했으니까, 그쵸? 유치권 성립되겠죠. 계속 점유했으니까. 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이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어요. 공사를 완공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 받아야 되겠죠?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 경매가 나온 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이 공사를 완공한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바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이때 수급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제기는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도래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공사가 가면 변제기 도래. 그렇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재밌죠? 251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자, 채무자 소유.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자, 이 사람 도급인의 공사를 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경매 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을 뭐 했어요? 건물 점유. 건물을 점유받았죠? 그런데 점유받은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졌죠.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수급인이 뭐 했어요? 거기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이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언제 얻었나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뭐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변제기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기 때문에, 공사를 완공해야 돈밭을 가지겠어요.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수급인은 지금 보급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안 주니까 이 건물을 뭐하고 있었어요? 점유했어요. 언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부터 점유했다고. 이건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 그런데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경매가 진행됐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거냐 하는 겁니다. 변제기가 도래가 언제 됐나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 251조 판결요지, 그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요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가장 유치권에 중요한 252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그렇죠? 32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지요. 즉 포인트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판례죠. 아주 심도 있고 아주 재밌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건물의 인도 28강 유치권과 이런 손해배상 책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상법 210조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389조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의 정관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표이사는 수인이 대표이사직을 공동대표이사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이 불법 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죠. 개인이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 행위의 내용도 민법 750조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건물 인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